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이제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에 부동산 노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전세 시장과 관련된 얘기 잠깐 해보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해왔던 역전세난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 상황을 보니까 미묘하게 뭐가 달라진 것들, 이 기사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죠.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서 나왔던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큰 충격이란 느낌이 들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동안의 모습으로 봤었을 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참 진행됐었고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은 하되 더 이상 더 많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과거처럼 앞으로 급등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아마 이렇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구조가 작년 이맘때 느꼈던 감정과는 완전히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 부분보다는 적응할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부터는 금리 인상은 됐고 다른 부분 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뭐 투자를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될지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시장의 움직임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형성되는 상황,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며 반응을 보이는가가 사실상 그 시장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자, 그래서 한 1년 동안 경험을 했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 1년이 경과하면서 여러분들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몸으로 충분히 맞고 견뎌낼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이제 역전세란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들도 역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죠. 아마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는 신문 기사를 근거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동 패턴들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쁜 현대 사회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금리 인상에 적응한 것 같습니다. 반가운 건 아니지만 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항상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언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그 빠른 반응 속도에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요. 그 형성됐던 시장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이것들을 그동안은 변수라고 받아들였던 상황을 이제는 상수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상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그 다음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경험했던 그 변수의 느낌과 점점 변해가는 상수의 느낌과는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게 되실 겁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시장의 분위기, 움직임은 저와 부동산 노포와 함께 계속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는 아마 휴가 시즌의 거의 피크죠. 8월 첫째 주.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부동산 노포 라이브를 한 주를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휴가 시즌 중간에 잠시 공부하던 것들을 쉬고 복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저 역시도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조금 한 주를 쉬어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동안은 부동산 노포를 목요일 날 12시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시장의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힘받는 집값 바닥론. 여러분들이 지난 1년간 꾸준히 시장을 봐오셨겠지만 떨어지는 모습에 굉장히 분위기가 공포감에 휩싸였다가 점점 분위기가 살아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는 먼저 정부의 규제 완화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심리가 위축됐던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관심도를 보였던 곳, 그리고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강남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은 주변부로 번져나가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집값 바닥론이라고 하고 이제 다시 반등할 거냐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반년새 2배로 늘었다. 물론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곳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신고가 거래가 늘면서 다시 반등세가 또 한 번의 상승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졌죠.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도 참 난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금리 충격으로서 시장이 확 떨어질 때 유사 하락장이다. 오히려 반등작이 나올 소지가 있으니 여러분들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 상반기에 들어와서는 올 하반기 역전세라니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던 저 역시도 그래서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집값 바닥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고가 거래들을 하면서 주변부에 참고 견뎠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보시게 되면 기존 최저가보다 싸게 팔린 아파트 거래 비중이 줄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때 싸게 살 수 있었던 그 분위기가 이 싸게 사는 매물들이 빨리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거래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지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다시 한번 조급한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거의 4,000건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 4,000건에 육박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거래된 것처럼 막 여기서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지난 16년간의 평균 거래 가격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약 한 6,000건 정도가 거래되는 게 정상적인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4,000건을 돌파했다라고 해서 확실한 상승세로 돌아섰다라고 말하기에도 참 애매한 상황. 그런데 여전히 밑에 보시게 되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반등했다라고 하는데 일부 외곽지역이거나 지방장 같은 경우는 남얘기라는 기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 그 말을 가지고 또 걱정을 하면서 봤더니 집값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3040이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했을 때 초보 투자자이거나 꽤 오랜 투자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뒤로 한 발짝 더 물러나서 굉장히 큰 그림으로 보이려고 제가 애를 쓰는데요. 지금 현재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매수 심리가 꿈틀대고 있고 매매 수급 지수가 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 기사가 여러분들을 자극하고 있긴 한데 매매 수급 지수가 1년 만에 최고치란 얘기는 1년 전부터 비교했다는 얘기고 1년 전은 바로 떨어지는 시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락이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됐던 그 시점부터 비교하니 지금이 최고치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오른다 떨어진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사실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진실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는 있지만 저 역시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그랬을 때 뒤로 조금 멀리 물러나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60대 40 정도로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40%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고 있는 PF 대출이라든지 건설사의 자금난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대외적인 변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이거는 그냥 하늘의 뜻이니까 논외로 하고 건설사의 자금난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다음 PF 대출의 문제, 새마을금고 사태 한 2주 정도 됐나요? 2, 3주 정도 됐는데 어쨌든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PF 대출과 관련돼서 레고랜드 사태 기억나실 겁니다. 레고랜드 사태처럼 툭 튀어나오고 갑자기 또 좀 괜찮다가 새마을금고 사태 툭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연쇄적인 무너짐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보수적인 분위기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남아있다는 가운데에서 정말 최악일 때 내가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유를 갖고 보게 되면은 지금은 리스크가 있으니 지금 몸이 무거운 사람은 섣불리 들어가지 마라.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무주택자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할 거지만 현재로서는 상승의 가능성이 60대, 얼마 전까지는 사실 55대 4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60대 40 정도로 지금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변부로 번져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들의 심리가 완벽하게 이제는 다 끝났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부실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차원 때문에 쉽사리 많은 외곽 지역까지 퍼져나가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전세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는 아마도 제가 한 10분에서 한 20분 사이 정도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미리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나머지 시간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그리고 지난 몇 개월이었죠.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역전세난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고 공포 분위기가 휩싸여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 나왔던 정부의 대책, 반응과 대책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이러한 역전세난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는지 역전세난과 관련된 대책이 나왔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역전세난과 관련돼서 전세반환자금 대출과 관련돼서 조금 세부안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종 카톡방이나 기타 다른 지역 부분들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결국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조금 달라진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사는 조금 부정적인 기사부터 한번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원베일리 온다. 입주장 열리는 강남권 전셋값 뚝.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원베일리의 입주장이었죠. 자, 원베일리 입주장들이 오게 되면서 강남권에 있는 가격들이 아무래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2018년 하반기와 2019년도 상반기에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헬리오시티의 사태와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헬리오시티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에 있는 좋아하는 물량들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지역들은 상승장이었거나 또는 주춤했던 지난 1년간의 하락장이었었던 그 상황에서도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특히 송파구에 있는 지금 말씀드렸던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급증했던 그래서 송파구의 거래량 중에서 사실상 엘리트레파와 헬리오시티라고 말할 정도로 헬리오시티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거래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대상이었죠. 그만큼 사람들이 선호하는 물건인데 원베일리가 과연 이 역할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원베일리가 온다. 그리고 입주장이 열려서 강남권의 전세가에 뚝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역전세난의 공포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바로 옆에 반포에 있는 나머지 지역의 전세 물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뭐 네이버를 보시든 통화를 통해서 하시든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의 모습은요.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의 헬리오시티보다는 오히려 좀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베일리가 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공급 물량이 터지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전세 가격 하락하는 거 오케이 맞는데 그 이후의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올 하반기 전세 가격의 변화가 하반기 시장의 변화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그 중에 하나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원베일리가 올 하반기에 시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원베일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세 가격이 조금 흔들리고 주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맞고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겠죠.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기사들을 조금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조금 보게 되면은요. 자,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던 월세,
아마 제 기억으로는 1월 달하고 2월 달에 이런 기사가 가장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월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서울에 있는 거래량 중에 상당수가 거의 과반수 가까운 정도의 수 또는 과반수 이상이 월세로 거래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계속해서 추이를 분석하지 않고 있었다면 제 말이 옛날에 얼마 전에 이랬고 앞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시차를 두고 무언가 변화되는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올 상반기에는 월세가 더 부담이었다. 하지만 월세를 거래를 많이 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월세가 더 부담되고요. 다시 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늘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물량들을 원베일리랑 같이 붙여놓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만약에 강남권에서 월세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 또는 월세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봤을 때 월세로 들어갔던 이유는 뻔했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월세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기타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유리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적이라도 월세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다시 전세로 가고 있다.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좀 떨어졌거나 또는 기타 이것저것 주판화를 튕겨봤을 때 이제는 전세가 좀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 심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은 월세가 지금 대세다, 앞으로 월세 시장이 오나라는 기사를 처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2000년대 중반, 그 다음에 2010년대 초중반 역시 마찬가지로 월세가 엄청나게 몰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몰린 다음에는 항상 이 기사처럼 월세가 부담이 되면서 사람들은 전세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월세 시대가 오나라고 하는 그 당시에 기사 제목은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난다면은 아무도 찾지 않는 월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전세 시장이 도래하는 그런 상황을 몇 번이나 봤었죠. 이번에도 그런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시 전세를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늘어난 전세 물량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가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 모습이겠죠. 10억이 안 되던 게 14억 세입자 복구해서 난리더니 전세가 왜 이렇게 뜬 거야 라고 얘기한 기사. 자, 전세 가격이 10억이고 14억이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외곽 지역은 아니겠죠. 뭐 쉽게 말하면 중심부 지역일 겁니다. 자, 중심부 지역에 있는 지역들에 있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세 가격,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강남이나 중심부 지역들이 더 많지 않을 테니까 지금 역전세난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지금 심리는 대부분 다 보면 중심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내 쪽이 아닌 다른 쪽 10억이나 많이 떨어져서 10억이나 되는 게 다시 14억이 되는 상황이다. 전세 가격이 뛰고 있다. 이게 나와 직접 연관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현재 중심부 지역의 움직임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도 개벌리기와 개매우기를 합니다. 중심부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전세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옆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요. 쉽게 말하면은 강남부터 시작해서 마용성으로 건너가고요. 이것들이 서울 외곽부터 지나가서 다시 경기도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지금 역전세를 맡고 있는 지역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가 지금 역전세난을 고민하고 있는데 입지가 상대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면은 이 흐름이 다시 한번 오면서 역전세난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중심부에서 그 주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밑에 있는 기사를 보게 되면 중심부에서 단순히 주변지가 아닙니다. 신도시 아파트 전세 가격 1년 만에 하락을 멈췄다. 그동안을 하락을 했다는 거죠. 역전세난을 맞았다는 거죠. 그 맞았던 역전세난을 준 사람들은 되게 힘들게 그 돈을 마련해서 주었을 텐데, 지금 전세적 반환자금 대출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만들어진 상황이고 중심부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 뭐 중심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외곽이겠는데, 이 외곽 지역에 있는 신도시 지역에 있는 전세가가 지금 멈췄다? 물론 3번은 여전히 내림세라는 얘기가 기사에 나오고 있지만 이는 그 지역의 현재 모습일 뿐, 이 지역 만약 3번이 내림세다라고 하면 그 옆에 있는 평촌, 안양 지역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는 그 옆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구로 가산 쪽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신도시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하락을 멈췄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올 하반기에 시장의 움직임의 변화 포인트는 첫 번째 원베일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신도시. 이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서울 중심부에서 그 다음 외곽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바로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하락을 멈췄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중심지에서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곳은 주변지 또는 서울 외곽 그리고 신도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 더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신도시 아파트 전세 가격 1년 만에 하락을 멈췄다. 반등하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내가 투자자가 아닌 세입자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사 하나하나가 다 그 상황을 만들어내고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이어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은 원베일리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나 입주장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빠른 시간에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물량들은 적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입주장이 존재하고 있는 일부 지역 원베일리와 같은 그 일부 지역을 제외한 외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도시 아파트 전세 가격도 하락을 멈출 수 있다. 이 부분은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시점, 오히려 지금이 역전세난의 공포에서 가장 최악에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등 시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오늘도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올 상반기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 변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컨센서스다. 하반기는 전세 가격 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번에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다. 오히려 지난 몇 개월 동안 보였던 역전세난의 공포는 오히려 그때가 바닥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하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안타깝게도 지방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매매도 전세도 수도권만 오르고 지방은 하락이 계속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모습을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또 그러는 중소도시로 내려갔던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부족하거나 가진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려갔고 그 내려간 만큼 입지적인 문제에서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회복의 지연은 당연한 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힘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게 원래 투자자로서는 가져야 될 정확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서울과 수도권의 분위기의 변화가 아마 지방의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물론 지방 자체가 약간 대체제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거기가 주력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역시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흔히 말하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그리고 백만도시 창원 이런 곳들을 보시면서 이 지역들의 전세 물량 그러니까 주력제라고 하는 지방장이라고 하는 서울 수도권을 떼놓고 보는 지방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거기를 보셔야 된다. 안타깝게도 지금 대구 같은 경우가 물량들이 많아서 조금 고생하고 있죠. 자,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좀 그렇다 쳐도 조금 더 시간을 길게 조금 고생한다고 쳐도 나머지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물량들이 어떻게 빠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방 중소도시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지방 광역시의 전세 가격의 변화가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의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지방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중소도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여기에 신문기사의 논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전세가가 오른다, 역전세 우려 급감 이란 용어가 나왔죠.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문기사는요. 항상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할 뿐 미래를 얘기해 주지 않는다라고 제가 자주 언급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기사가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기사죠. 얼마 전까지 역전세란의 우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그것들을 그 시장을 날 것 없이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포에 더 빠지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부의 규제 완화, DSR 규제 완화와 같은 또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또 달라진 모습을 보이니까 신문기사의 논조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하반기 전세 가격 오른다, 역전세란 우려 급감. 바로 몇 주 전에 얘기했던 역전세란 공포가 단 몇 주간에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신문 기사를 볼 때는요, 행간의 흐름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유추해서 표현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 행간의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본인들이 생각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역전세란 우려가 급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2분기 수도권 아파트 전세 계약의 절반 전분기보다 상승 거래.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들립니다. 그 순간에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언론 기사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었지만, 오히려 시장은 전세 가격 증감률이 이미 하락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가 가장 심했고 2분기 들어가면서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았고 신문지상에서는 역전세라는 공포가 계속해서 나왔던 그 상황이지만, 2분기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의 반 정도는 전분기보다 상승하고 있었다, 즉 바닥을 찍고 있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통계상의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얘기는 역전세란의 공포, 제가 몇 주 전에,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그 역전세란의 공포가 자연스럽게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 신문지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오늘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터 강남권에 있는 전세 가격의 변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터졌다라고 얘기해서 첫 번째 기사 보여드렸던 원베일리가 아무래도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랑 관심이 없는 동네, 나랑 관심이 없는 아파트 원베일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투자를 잘하거나 내가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의 첫 번째 포인트로서는 원베일리의 입주장이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부분이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화 포인트를 잡는데 매우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오늘 얘기의 반은 원베일리가 되는 약간 그런 현상이 돼버렸는데, 그만큼 시장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지가 지금은 원베일리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그 이유의 근거는 바로 2019년도에 헬리오시티, 그리고 2008년도에 잠실 엘리트레파 지역,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험했던 과거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이전 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특정 단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바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전세 가격이 반등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물량은 서울의 공급이라든지 기타 공급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죠.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그저께 본 기사에 보게 되면 3기 신도시와 관련돼서 또다시 이슈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이야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척도가 역시 느려지고 있다라는 거. 뭐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 보상이 완료된 것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도 땅을 파거나 뭔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앞으로 몇 년간, 그동안 몇 년간의 공급 물량으로 견뎌야 되는 상황. 그렇다면은 원베일리 같은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거나 한다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또한 이런 현상이 만약 회복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특정 지역의 입주 물량 과다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전세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부분이 포인트가 될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락을 좀 멈춘 것 같다, 또는 하락을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반등이냐, 뭐 급등까지 원하진 않더라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그 키포인트는 원베일리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올려주시는 주제, 질문을 가지고 제가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웅님인가요? 안녕하세요. 매주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과거 시장과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언론 및 정보의 대중화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심리 변화에 큰 차지를 하는 것 같은데, 부룡님께서는 정보의 대중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친다라고 생각하실까라고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아요. 지금 비슷한 질문을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 또는 밴드방 쪽에서 그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과거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부동산 프롭테크와 같은 굉장히 많은 쉽게 볼 수 있는 정보가 늘어서 예전하고 다른 시장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렇다의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즉 뭐냐? 여러분들은 과거 시장과 현대 시장의 정보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장의 움직임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속도의 문제일 뿐 달라지는 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가장 대표적인 시장의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유료 밴드방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상황을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노도광이라는 단어 아마 잘 알고 계시죠? 노도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노도광이라는 단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2007년 하반기에 나온 신조어였습니다. 아니면 2008년 초반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노도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노원, 도봉, 강북 지역, 이 지역은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프롭테크의 영향과 서울시장이 좋다라고 하는 현재 분위기에 맞춰서 노도광이라는 또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라는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노도광이라는 정보를 굉장히 빨리 인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지난장 같은 경우는요, 그런 프롭테크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당시 시장의 분위기는 서울이 대세다가 아니라 중대형 아파트가 대세다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대형 아파트 대세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일단 강남부터 출발을 해서요, 분당 용인과 같은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이런 쪽, 또 서울 주변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로 번져나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번져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노도광이라고 하는 지역들은요, 당시 여러분들한테 관심 대상이 아니라서 노도광 아파트는요, 강남 지역이 엄청나게 오르던 시절에도, 요즘에는 강남 지역 오르고 난 다음에 주변부로 퍼져나가면서 노도광 금방 올랐잖아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가격차가 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몇몇, 그리고 갭 투자가 가능하다. 주로 이제 그 당시 그 지역은 소형 아파트가 올랐으니까요.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당시 느리긴 하지만 단톡방 같이 그 당시에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카페 또는 부동산 닥터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부동산 뱅크라든지 이런 데 쪽에서 포함되어 있는 카페방 같은 데에서 서로 언급이 되면서 주변부로 번져나가면서 노도광이 급격하게 소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도광이 2007년도 하반기부터 2008년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죠. 즉 뭐냐, 정보의 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지역들이나 속도의 문제가 발생할 뿐 사실상 올라가는 것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정보가 빠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번같이 금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급등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또 소통하는 거 되게 빨라졌죠.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났느냐, 심리의 위축도 굉장히 빨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정보의 대중화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주식화입니다. 주식시장화가 되어 간다. 물론 주식시장의 빠르기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왜? 주식시장이 얼마나 빠르니까, 정말 빠르니까 너무나 이걸 어떻게 판단해서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정보의 대중화가 부동산 시장을 주식시장화 시키면서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된다고 하면 몰려들고요, 가격차가 심하면 몰려들고요, 어디 가격이 낮은 것 중에서 괜찮을 만한 것이 없나라고 관심을 두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시간만 단축될 뿐
하는 행동들은 비슷할 거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갑자기 폭망하는 분위기라면 또 확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급락하겠죠.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게 지난 1년간의 모습이었잖아요.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같이 조금 움직임이 덜하거나 뭐 할 때 천천히 기본을 쌓아가는 과정이 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정하는 그 부동산 시장의 주식 시장화를 만들 수 있는 정도 수준이지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죠.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들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도 현재 저평가인가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질문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건 질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평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저평가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자체로 질문해서 누가 답을 한다고 한다면은요. 제가 볼 때는 이 답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답이 안 되는 걸 답을 하고 있다? 자, 왜 그런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평가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적 저평가가 있고요. 상대적인 저평가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저평가는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상쇄야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뭐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수요는 많은데 집값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것들은 10억인데 B라고 하는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5억이다. 이거는 5억이 10억과 5억이라고 하는 단순 수치상의 비교상으로 보게 되면 저평가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꾸 이걸로만 저평가를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가장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입지가 나쁜 곳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이것들을 유도하는 인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즉 절대적인 저평가, 가격의 저평가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얘기들을 헷갈려 하신다. 그리고 공부를 아직 못 하셔서 아직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절대적 저평가와 상대적인 저평가라고 하는 차이에서 이 상대적인 저평가라고 하는 개념을 절대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마 질문하신 분들도 이 절대적인 저평가의 형태로 질문을 하신 거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재개발이잖아요. 옆에 있는 아파트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축 아파트가 15억이에요. 근데 재개발 아파트 지금 얼마라고 하는데요. 추가 분담금 해보니까 11억이래요. 그러면 4억이나 더 싸니까 저평가인가요? 아마 이거에 대한 질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저평가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은요.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 즉 상승장 초반부부터 상승장 중후반부까지는 이 말이 다 맞아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상대적인 저평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뭐냐? 또 다른 변수가 이 가격을 절대적인 상황을 흐트러 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현재 10억 하는 A급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지금 15억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11억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싸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락장이 오게 되고 하락장이 아니라 침체장이 오게 되면서 15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12억이 됐습니다. 3억이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상치 않았던 하락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절대적인 게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저평가라는 부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저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냐? 12억으로 떨어졌죠? A급 신축 아파트가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아파트가 상대적인 저평가했던 재개발 지역이 11억이 그대로 이어질 거냐? 안 이어져요. 왜? 저 비싼 아파트가 떨어지는데 얘라고 안 떨어지겠느냐? 떨어지거든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앞으로 된다라는 보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있으면 그나마 덜 떨어지는데 보장이 없다면 팍 떨어져가지고 사라지는 게 문제죠. 결국 재개발도 저평가인가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시장이고 어느 누구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척도가 상당히 진행된 가운데 신축과 비교해서 상당히 가격차가 난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한다면 저평가. 하지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신축 아파트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내가 재개발 아파트가 될 빌라를 샀을 때 얼마만큼 안전마진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크게 벌어진 것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저평가가 되는 거죠. 즉 그래서 재개발도 현재 저평가냐가 아니라 지역마다 달라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퉁쳐서 재개발도 현재 저평가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드릴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절대적 저평가와 상대적 저평가 그리고 재개발 지역의 진척 속도 및 가능성
신축이 될 가능성, 속도 이런 것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저평가를 비교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상대적인 저평가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저평가는 이제는 틀린 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원하는 답변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만, 이 질문에 대해서 의무를 가져야만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절대적인 저평가와 상대적인 저평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발생되는 침체장과 관련돼서 더 떨어졌을 때 얼마만큼 가져야 되는지 하는 안전마진을 생각하면서 이 신축과 재개발 빌라를 가격을 비교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런 전문가들을 만나야 되겠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IL, 길림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신혼집으로 옥길동에 아파트를 매수했고 직장은 서초 강남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긴 하지만 깔끔해서, 살기 좋고 깔끔해서 실거주로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이 그다지 좋지 않고 근처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인데요. 신도시가 호재로 올까요? 아니면 매수가의 타격으로 올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부동산 공부를 별로 안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거나 준비하거나 이해를 하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답변이 단답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놈은요,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때는 맞고 저때는 틀리다거든요. 이때는 맞고 저때는 틀리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셔야만이 이때는 맞고 저때는 틀린 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제 말이 자체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광명시흥 신도시가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신도시가 호재로 올까요? 매수가의 타격이 올까요? 호재일까요? 아니면 매수가의 타격이 올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되게 웃긴 얘기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라고 금방 얘기했던 거 언제 입주할까요? 생각해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광명시흥 신도시, 지금 이제 광명시흥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3기 신도시가 있죠? 3기 신도시 발표한 게 2019년인가 아마 그때일 겁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2018년인가 2019년인가 아마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4년인가요? 2023년이니까 4, 5년 지났습니다. 지금 어디가 땅 파고 있나요? 하나도 땅 안 파고 있죠? 그러면 땅 파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한다, 집을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3년이 더 걸릴 겁니다. 5년이 지났고요. 지금부터 판다고 해도 3년 더 하게 되면 8년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아직 안 팠죠?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길님께서 질문하신 이 질문은요, 10년 후를 예측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10년 후의 걸 예측해서 뭐가 필요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애매하실 거예요. 지금 본인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10년간 일어나지도 않을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별로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은요, 지금 옥길동에 살고 계시잖아요. 옥길동이면 이제 부천 옥길동이니까 아무래도 부천이긴 하지만 사실상 광명이 더 가까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곳 서초 강남으로 출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서초 강남으로 가깝게 가기 위해서 좋은 동네를 찾아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들었던 광명 시흥 신도시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옥길을 살면은 매수 가격이 떨어질 것 같고 신도시가 우리가 호재가 돼서 더 올라갈 것 같고 헷갈린다는 거죠. 근데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벌써부터 고민한다? 아예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원베일리 얘기했죠. 좋은 지역이잖아요. 원베일리가 입주장이 딱 왔는데 주변에 전세 가격 떨어지고 또는 매매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원베일리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는 실제 일어날 1년 후의 모습이죠. 지금 단기간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런 부분 때문에 됐구나. 이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토지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될지 결론도 안 나왔던 지역들을 가지고 10년보다는 제가 볼 때 15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 굉장히 고민하고 하신 질문이긴 하겠지만 본인한테 굉장히 효용성이 없는 질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한다면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단기적으로
물량이 과다돼서 주변 지역의 집값을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입지가 좋다면은요,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아서 나중에 회복되거나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은 같은 시기에 물량이 줄어들느냐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이죠. 즉 답도 달라진다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오거나 물량이 터졌을 때는 매매와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하지만 입지가 좋다면 다시 회복한다. 그렇다면 주변도 회복하겠죠? 이렇게 심플하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인이 아마 나름대로 뭔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계획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이 질문 자체가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차라리 원메일리 같은 경우에 움직임을 더 보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광명 시흥 그 신도시를 보기 전에 정말 많은 지역을 보게 될 테니까 실제 내 눈앞에 다가온 지역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밑에 우민철 님이 질문하신 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지금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주택자라고 하는 분들이 자꾸 여러 개를 늘리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본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투자를 해서 극대화되는 수익을 노리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시장 상황이 딱딱 맞았을 때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로 계속 늘리라고 하는데 평생의 투자 기간 동안에 다주택자들 잠깐 멈춰야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상승장 후반부부터 침체장 초반부까지가 잠깐 멈추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 이 시기예요. 전체 시장을 10년이라고 보게 되면 한 8년 정도는 투자하는 시장이거든요. 2년 정도가 그냥 상승장 후반에서 침체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그 시장에 물어본단 말이죠. 왜? 내가 계속 해왔던 버릇이 있어서.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다주택자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풀린 거 없거든요. 별로 도움되는 거 없어요. 이왕이면 아까 제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는요. 다주택자들부터 집 사라고 정부가 얘기해 줄 때가 최고의 선택이거든요. 그걸 갖다 먼저부터 자꾸 그걸 갖다 극복하려고 한다? 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밑에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길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광명시은 10년 이후의 얘기다. 지금 본인이 고민하셔야 될 곳은요, 옷길에서 그 다음 상급지로 이동할 곳. 첫 번째 서울 지역이거나 또는 광명시흥. 아니, 그냥 광명 뉴타운이 되겠죠. 그런 곳들을 가지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루루님, 이번 하락장에서 분당을 매수하려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신축 아파트라도 살아보자라고 하고 근처 동천동 33평 신축 아파트 알아보고 있는데 마음이 왜인지 편하지 않습니다. 수지 신축 아파트 매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 본인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잠깐 누구를 폄하하는 것처럼 들리나요? 근데 좀 걱정이 되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부분은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을 살고 싶어요. 근데 분당이 내 맘대로 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동천동 보고요. 수지 신축 아파트 보고요. 자꾸 이제 주변부로 가는 거거든요. 분당이 최고의 선택인데 차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자꾸 모든 핑계를 남한테 던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본인이 원하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본 분들의 95%가 그러시거든요. 이번 하락장에서 분당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래 떨어지면 어떡하지?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9억 5천까지 되면 살 거야.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기준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가 또 놓치게 되니까 안 되니까 꽁 대신다고 동천동 수지 용인으로 갈까? 라고 하는데 용인은 탐탁치 않은 거다. 지금 이게 모든 사람이 하는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 의존하시는 거죠. 하다가 이제 수지 신축 아파트 매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하냐면 좀 냉정하게 말해서 본인이 왜 분당을 못 샀는지부터 분석을 하셔야 돼요. 분당을 왜 못 샀느냐? 진짜 내가 하락의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못 샀느냐? 아니면 10억에 살 수 있는 거 9억 5천까지 기다리려다가 못 샀느냐? 거기서 본인이 포인트, 0점을 조정해서 본인이 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차선으로 가서 물론 수지나 이런 곳이 나쁜 곳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본인은 충분히 분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거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실패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본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당을 매수하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 때문에 실수했느냐, 놓쳤느냐를 분석하시는 게 맞지. 이미 본인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분당을 사고 싶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수지신축 물어보면 다음번에 또 찜찜해가지고 또 다시 분당을 기웃거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중요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올 때는요, 이 질문을 분해해서 그 중에 포인트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 포인트는 분당을 매수하려다 실패한 그 시점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분석하시고 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안 됐을 때 차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뭐를 하셔야 되느냐? 분당이라고 하는 곳의 그동안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분당이라고 하는 곳의 호재와 악재를 봐야 되겠죠. 분당이라고 하는 곳들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 노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호재가 아마 앞으로 예상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티나 마을인가요? 어디 이주소 때문에 조금 전세 가격도 높은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찾아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그것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별로 안 떨어졌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급하게 들어왔다가 노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오래 갈 거거든요. 이게 10년 안에 될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호재로 받아들였다가 지연된다면 악재로 받아들였을 거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될 거다 예상이 되거든요. 반복되는 악재가 나올 때 거두절미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까짓 거 얼마까지 떨어져야지가 아니라 이 정도는 내가 지불해 라고 하는 식으로 지불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해서 한번 길게 딱 10년 만에 해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히 아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요,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적절한 선택이라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루님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답변이라는 생각을 하고 질문과 좀 다른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또 1시가 다 됐네요. 고생하셨고요. 8월 달 날씨도 더운 거 건강 조심하시고 첫째 주를 지나고 둘째 주부터 다시 한번 목요일 날 1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1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음 주에 뵐게요.